안녕하세요. 교실서 배우지 못한 바이오 이야기를 전하는 Y쌤입니다. 폴록과 로스코, 모네와 칸딘스키, 쇤베르크와 쿠닝, 이런 이름들을 들어보셨나요? 이것은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한 생물학자 에릭 캔델이 쓴 책에 나오는 화가들입니다. 생물학자 캔델의 글을 통해 소개된 추상 화가들이죠. 과학과 미술이라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죠? 오늘은 추상화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책, 어쩐지 미술에서 과학이 보인다에서 캔델이 피력한 바이오 지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는 모든 것, 숨쉬고 느끼고 행동하는 것이 모두 바이오 연구 주제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추상화의 탄생 배경과 화가들이 그러한 그림을 그리게 된 계기를 생명과학 이론과 연관하여 설명하려고 하니 집중하여 들어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수능을 준비하던 교실서는 다룰 수 없는 이야기죠. 상상력과 인식의 지평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일 겁니다. 단조로운 삶 속에서 10분만 투자하십시오. 들어보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되셨다면 다른 분께 이 콘텐츠를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은 아주 쉬워 보입니다. 창밖을 흘낏 보니 눈이 소복히 내렸군요. 온 세상이 하얗습니다. 비상등을 켜고 가는 트럭과 승용차가 보입니다. 한 남자가 주머니에 손을 넣고 종종거리며 걷고 있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가는 남자의 얼굴에는 불안감이 보입니다. 이 모든 것이 0.1초도 안 되는 시간 동안 흘낏 봤는데 보여진 것들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적어놓고 보니 나는 짧은 시간에 놀라운 시각적 성취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른쪽 눈을 감고 보는 세상, 왼쪽 눈을 감고 보는 세상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눈으로 보는 세상은 하나네요. 눈은 두 개이나 보는 세계는 하나인 거죠. 이 너무나도 평범한 진리 속에 본다는 것에 대한 통찰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뇌로 보기 때문이죠. 두 눈에서 들어온 정보는 뇌에서 하나로 융합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본다는 것이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과학의 주요 분야였던 광학을 연구한 천재들조차 오랫동안 풀지 못했던 비밀이 시각이었습니다. 20세기 후반 뇌과학이 출현하기 전까지 시각은 상상을 적당히 버무린 과학의 영역이었죠. 데카르트는 1644년에 눈에서 유래한 시각 신호와 기억에서 유래한 신호가 둘 다 정보로 전환되어 동일한 뇌 구조로 입력됨으로써 우리가 경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당시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철학자의 추론이었죠. 이 추론이 맞았을까요? 우선 교과서를 통해 배운 이야기를 복습해 봅시다. 환경에 있는 사물의 표면에서 반사된 빛이 망막에 이미지를 맺는 것이 시각입니다. 20세기가 되기 전에 이미 밝혀진 바이오 과학이죠. 시각 정보는 반사된 빛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광 수용체를 가진 감각세포가 빛이라는 자극을 받은 후 결과를 얻죠. 망막의 시세포가 빛 자극에 반응하여 결과를 얻는 것입니다. 빛은 광자 형태로 광원으로부터 날아옵니다. 태양이나 백열전구, LED 같은 광원에서 날아오지요. 광원에서 날아온 광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나무, 자동차, 건물 등의 물체에 맞고 튕기고 나서 우리 눈 안에 있는 작은 투명창을 통과합니다. 광자가 각막과 수정체를 통해 안구로 들어오면 망막에 있는 광수용체 세포인 간상체와 원추체가 이 공을 감지하죠. 그러면 망막에 있는 광수용 세포는 들어온 정보를 전기적 신호로 바꿔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하죠. 여기까지가 교과서를 통해 배운 시각의 바이오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시각이 아니라 정확히 시지각입니다. 시지각은 감각과 지각으로 나눠서 말할 수 있죠. 시감각은 학교에서 배운 대로 광학적이고 세포학적 결과입니다. 그런데 어떤 망막 이미지만 우리가 보는 거죠? 이 영상의 시작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는 짧은 시간에 수많은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카메라로 찍은 것과 같이 수많은 이미지가 망막에 맺혀 있을 겁니다. 많은 이미지 중 어떤 것이 우리에게 전달될까요? 정확히 어떤 것이 우리의 뇌에 전달되나요? 이 지점에서 시지각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듯 보이네요.
보는 것은 우리가 느끼고 움직이고 듣는 능력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감각을 통해 얻은 정보가 뇌 안에 있죠. 지각의 핵심 요소는 또 연상입니다. 바깥 세계로부터 불완전한 정보를 얻더라도 연상을 통해 나름의 독특한 방식으로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거죠. 지각은 뇌가 바깥 세계로부터 받은 감각기관의 정보를 학습을 토대로 둔 지식과 통합하는 것입니다. 뇌가 맥락을 제공하여야 반사된 빛으로부터 3차원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때서야 시지각이 완성되는 거죠. 망막에 들어온 정보는 정기적 신호로 바꿔져 시신경을 통해 뇌로 전달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정확히 뇌의 어디로 보내질까요? 1차 시각 피질로 보내집니다. 1차 시각 피질은 뇌 뒤쪽의 뒤통수 옆에 있습니다. 망막에 맺힌 시각 정보는 뒤통수 옆에 있는 가쪽 무릎팩이라는 장소를 거쳐서 뒤통수 옆에 있는 1차 시각 피질로 갑니다. 가쪽 무릎팩은 뇌 깊숙한 곳에 자리한 시상이라는 영역에 들어있는 세포 집단이죠. 우리는 보통 대뇌 피질을 4의 영역으로 나눕니다. 전두엽, 후두엽, 측두엽, 두정엽 이렇게 4부분입니다. 이마 쪽의 이마엽을 우리는 전두엽이라고 하죠. 뒤쪽의 뒤통수엽을 후두엽이라고 합니다. 귀 있는데 옆쪽의 관자엽을 측두엽이라고 하죠. 그리고 머리 위쪽, 머리마루를 머리마루엽, 두정엽 이렇게 말합니다. 뒤통수엽은 뇌 뒤쪽에 있으며 눈에서 뇌로 시각 정보가 들어오는 1차 시각 피질, V1이 있는 영역입니다. 뒤통수엽은 후두엽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시각계의 기능이 분리되었다는 것은 뇌 손상 환자들의 연구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영국인 의사 올리버 섹스가 쓴 책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를 보면 그 환자는 관자엽의 아래쪽이 손상되었는데 얼굴을 인식할 수 없죠. 아래 관자엽이 손상된 그는 얼굴맹입니다. 누구의 얼굴인지도 모르죠. 이 얼굴맹인 사람은 아내의 머리를 자신의 모자로 착각하여 머리를 잡아 자기 머리에 쓰려고 했다죠. 시각계의 분리 기능을 확인할 수 있는 뇌 손상의 사례죠. 망막에 맺힌 이미지는 무엇이냐와 어디냐가 반드시 있습니다. 연구 결과 망막에 맺힌 바깥 세계나 사진 속의 대상은 1차 시각 피질에서 두 경로로 갈라져서 전달됩니다. 1차 시각 피질은 우체국과 같은 역할을 하죠. 무엇 경로와 어디 경로로 갈라져서 전달되죠. 아래 경로와 위 경로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는 뇌의 옆부분, 즉 관자엽의 아래쪽, 측두엽이라고도 하죠. 아래 관자엽으로 보내져서 아래 경로라고 말합니다. 망막의 이미지 중 무엇인가에 관한 내용이죠. 무엇 경로라고 말합니다. 사물이나 얼굴의 특징을 보내는 경로입니다. 모양, 색깔, 움직임, 사물의 기능이 무엇의 핵심 내용일 겁니다. 올리버 섹스가 소개한 그는 아래 관자엽이 손상되었었죠. 즉 무엇 경로의 종착지가 손상된 그는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얼굴맹이였죠. 또 하나의 경로는 뇌의 위쪽으로 갑니다. 어디 경로 또는 위 경로라고 말합니다. 대상이 바깥 세계에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주죠. 깊이나 공간 정보를 통해 어디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합니다. 뒤통수 1차 시각 피질에 도착한 이미지 정보는 무엇과 어디로 나누어져서 발췌돼서 다른 장소로 이동했네요. 그럼 시각 경로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은 신경 통합이라는 결합이 이루어져 함을 뜻하죠. 어떻게 결합이 이루어질까요? 어디 경로와 무엇 경로로 간 정보들은 어떻게 결합이 될까요? 시지각은 사진과 다릅니다. 각각의 경로에서 대상의 특징을 추출하고 맥락과 무관한 것은 무시하고 현재 이미지를 과거에 접한 이미지들과 비교하죠. 주의 집중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무엇과 어디 결과가 재평가되어 뇌의 고등한 영역에 도달합니다. 시지각은 세상을 보여주는 단순한 유리창이 아니라 사실상 뇌의 창조물인 것입니다. 뇌 영상 촬영을 통한 뇌 연구는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연구자들은 시각 정보가 뇌에 입력되는 동안 양상이 서서히 바뀐다고 보고했습니다. 처음에 뇌는 시각 정보만 처리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른 감각들을 통한 추가 정보가 작동하죠. 바깥 세계를 본 우리 뇌가 다중감각적 표상을, 다중감각적 이미지를 창조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뇌에 반응하는 시지각에 대해 대강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려우시면 책을 찾아서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림 감상 이야기를 해볼까요? 귀족들의 초상화를 그려주고 돈을 받던 화가들은 사진기가 발명된 이후 절망하게 됩니다. 사진기의 발명이 계기가 되어 회화의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난 거죠. 지금 보면 쉽게 이루어진 변화처럼 들리지만 당시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구상미술의 목표가 사라졌습니다. 2차원 평면에 있는 대상을 3차원으로 보이게 하는 목표가 구상미술의 목표였는데 이제 사라졌죠.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발상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똑같이 그리지 않기로 한 거죠. 여기서 추상미술이 시작되었습니다. 미술의 거장들은 시대 변화에 발맞춰 재현보다는 본질을 표현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상미술이 재현이 목표라면 추상미술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깥으로 드러나게 하는 것이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구상미술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화폭에 담긴 2차원 이미지를 보죠. 그리고 나서 뇌는 3차원으로 전환하죠. 그 다음 정서적 참여를 합니다. 화폭을 보고 개인의 경험을 떠올리며 재해석해서 그림의 의미를 추가하죠. 같은 그림을 봐도 감상자에 따라 다른 그림으로 재해석하는 겁니다. 추상화가는 감상자가 이미지를 창의적으로 재구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면 되겠네요. 추상화가는 회화적 세부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감상자가 자신의 독특한 경험을 토대로 그림을 완성할 수 있도록 열어놓았습니다. 조건만을 창조하여 화폭에 담았습니다. 추상화가의 표현 미술은 감상자의 창작 과정으로 열어놓은 거죠. 추상으로 옮겨가기 시작할 즈음에 화가들은 미술과 음악 사이의 유사점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음악은 구체적인 내용물이 전혀 없고 소리와 시간의 분할이라는 추상적 요소를 쓰지만 우리에게 강렬한 감동을 줍니다. 그렇다면 회화는 왜 내용물을 지녀야 할까요? 음악처럼 미술도 대상을 재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게 되었지요. 음악이 듣는 이의 심금을 울리듯이 그림의 형태와 색은 보는 이의 마음에 감동을 주면 됩니다. 화가들이 구상에서 추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준 근거가 된 것은 환원주의입니다. 미술의 구성 요소 중 하나의 중심을 주어 표현하고자 했습니다. 사물을 형태나 선, 색, 빛으로 분리하여 단순화시켜 표현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두 가지 방면으로 발전해 나갔죠. 형태로부터의 해방, 색채로부터의 해방이었습니다. 조르주 브라크와 파블로 피카소가 이끈 입체파는 형태를 해방시켰습니다. 그림에서 원근법을 제거했고 때로 각기 다른 방향으로 본 모습을 한 그림에 담곤 했죠. 색채를 해방시킨 인물은 앙리 마티스입니다. 색채와 형태의 분리는 영장류 시각계의 해부학적 지식에 들어맞습니다. 즉 형태, 색채, 운동, 깊이는 대뇌에서 서로 분리되어 분석되니까요. 추상미술들이 색, 선, 빛, 형태를 분리함으로써 감상자의 뇌가 개별 요소들을 더 의식하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인상파 화가들은 자연을 재현하는 관습을 떨쳐버린 첫 화파입니다. 클로드 모네는 빛의 조건에 따라서 자연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자 했죠. 그의 작품 수련은 세부 묘사를 줄임으로써 감상자가 영감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작품입니다. 쇠자는 원근법을 제거하고 모든 자연 형상이 정육면체, 원뿔, 구로 환원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서 이후 입체파 탄생에 기여했죠. 쉔바르크는 초상화를 통해 추상에 접근했습니다. 그의 작품 붉은 응시나 생각을 보면 얼굴이 모호합니다. 감상자는 작품을 보면서 화가의 의도를 읽어내야죠. 화가의 의도를 읽어내라는 도전 과제를 얻었습니다. 몬드리안은 분석적 입체파 화가들이 쓰는 기하학적 모형과 서로 얽힌 평면을 모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수한 성과 색만으로 이미지를 창조한 최초의 화가였죠. 그는 나무와 같은 자연 속 대상을 몇 개의 선으로만 환원했습니다. 1959년 뇌 과학자들은 몬드리안의 환원주의를 뒷받침할 생물학적 토대를 얻습니다. 데이비드 허블과
토르스텐 비슈엘은 1차 시각 피질의 각 신경세포가 특정한 방향 축을 지닌 선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하죠. 이들은 노벨상을 받습니다. 각 신경세포가 수직선, 수평선, 빗금 등 특정한 방향으로 놓인 선에만 반응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거죠. 선은 형태의 구성 단위잖아요. 궁극적으로 뇌의 고등한 영역들은 이 모서리와 각을 기하학적 모형으로 조립하여 뇌에서 이미지로 표현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죠. 칸디스키는 1910년에 예술에서 정신적인 것에 관하여라는 매우 성견지명이 엿보이는 논문을 썼습니다. 그리고 26년에 점선면이라는 책을 쓰죠. 화가가 선, 색, 빛을 강조함으로써 미술의 요소들을 더 객관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는데 허블과 비셀의 뇌과학 연구와 일치하는 내용이죠. 걸음마 단계이긴 하지만 미술에 대한 감상자의 반응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고전적인 화가들, 구상화가들은 평면에 그린 그림이 3차원 이미지로 보일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20세기 초까지 미술의 전반적인 흐름이었지요. 그러나 추상미술은 형태, 공간, 색깔 사이의 관계를 탐구하면서 자연을 더 낯선 방향으로 보여주기 위해 이전의 것들과 결별했습니다. 우리는 뇌가 미술 작품을 어떻게 지각하고 반응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뇌 기능 영상 연구에서 구상화는 그림 속의 특정 이미지에만 반응하고 활성화되지만 추상미술은 더 많은 영역을 활성화시킨다고 하죠. 이것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이 특정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뇌가 깨닫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추상미술은 우리 뇌를 덜 친숙하거나 낯선 상황에 노출시키는 지각적 성취를 얻게 하는 거죠. 과학적 환원주의는 구성 요소 중 하나를 조사함으로써 복잡한 현상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화가들도 형체를 환원했습니다. 선이든 색이든 빛이든 간에 작품의 핵심 요소를 떼어내서 우리에게 감상하도록 합니다. 이 분리된 요소가 복잡한 이미지가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상상의 이런저런 측면을 자극하겠죠. 우리는 작품을 보면서 기억된 자신의 인생 경험과의 새로운 연결을 시도하겠죠. 이것이 추상화의 묘미입니다. 오늘은 워홀의 그림과 칸딘스키의 그림이 왜 그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지에 대한 소회를 적었다고나 할까요? 추상화의 가능성을 설명했습니다. 과학과 미술이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두 문화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재미있으셨나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도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